100에서 내 나이를 뺀 만큼. 그러면 예를 들어 내가 27이다. 그러면 73%는 위험자산에 투자해도 나쁜 건 아닌 거예요. 그럼 27%? 안전자산.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예적금 들어가 있죠, 예적금. 생각보다 국채도 안전자산으로 분류해요. 그래서 이게 그런 뜻이에요. 60%는 안전자산, 채권, 40% 주식. 안녕하세요. 네, 김지훈의 훌륭한 주식 김지훈입니다. 이렇게 토요일날 이렇게 이른 시간에 너무 감사드리고, 일단 혹시 주식 투자하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다 많이 하고 계시네요. 절반 가까이 하시네요. 주식 관심은 혹시 있으세요? 투자하는 거예요? 관심 다 있으세요? 네. 다행입니다. 한번 강의를 하고, 일단 내용이 많아서 빠르게 넘어가고, 궁금하신 거 있으면 중간에라도 언제든지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릴게요. 예, 주식의 기초라고 했지만 조금 복잡할 수도 있거든요. 제가 하여튼 최대한 쉽게 한번 설명해 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첫 번째 장표인데, 이제 한국 가계 금융자산 비중 추이입니다. 보시면 보험연금은 계속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고, 이 예적금은 늘어나진 않는데 그래도 46% 가까이 되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보험연금, 예적금이 합쳐서 거의 76%죠. 거의 80% 가까이가 현금으로 그냥 묶여 있다는 겁니다. 어딘가 결국 돈은 우리가 열심히 노동으로 일을 하지만 돈도 일하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그냥 묶여 있는 거예요. 일을 하지 못하고 그냥 계속 방치돼서 그냥 썩고 있는 거죠. 일종의 31%란 비중도 그렇고 46%란 비중도 그렇고요. 생각보다 안정적이면서 나름 또 일을 하는, 채권은 쉽게 말하시면 어떤 만기가 정해져 있고 만기에 이자를 받는, 내가 몇 프로의 이자로 만기까지 보유한 일종의 증서 같은 겁니다. 그래서 채권도 일종의 돈을 일하게 하는 거죠. 이자를 주는 거니까. 근데 채권도 생각보다 비중이 많진 않아요. 3% 정도밖에 안 되죠. 주식? 엄청 많을 것 같지만 17%밖에 안 됩니다. 상당히 적습니다. 5분의 1도 안 됩니다. 주식 투자 인구가 어느 정도 될지 혹시 예상되시나요? 우리 지금 5천만이잖아요. 네, 5분의 1도 안 됩니다. 지금 아직도 저는, 제가 주식쟁이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아직 상당히 기회가 많다고 보고 있어요. 한 800만 정도 될 겁니다. 800만, 900만 정도 돼요. 그나마 최근에 코로나 때 엄청 늘어나서 800, 900만이 된 거고요. 그전에는 400만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 3년 사이에 그래도 급격하게 늘어났다. 근데 뭐 아직도 예적금에 비하면, 보험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 거죠. 펀드 1.9. 펀드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게, 워낙 유튜브나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실력들이 월등히 좋아지셔가지고 기관 투자자나 별 차이가 없어요, 사실은. 공부 열심히 하시면 기관의 펀드 매니저처럼 투자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펀드는 급격하게 줄고 있어요, 사실은. 근데 펀드가 주는 대신에 펀드를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게 만든 아주 획기적인 상품이 ETF예요. ETF는 굉장히 좋은 상품이에요. 그래서 주식하는 게 부담되시면 ETF를 하시면 굉장히 저는 메리트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2차전지가 앞으로 시장이 커질 거고 배터리가 엄청나게 커질 건데, 나는 포스코 퓨처엠이 좋은지 에코프로뮴이 좋은지 그걸 모르겠어. 근데 2차전지는 성장할 것 같아. 그러면 2차전지 ETF에 투자하시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ETF는 보통 한 주당 가격이 2만 원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여유 자금이 생기면 그냥 매달 정해놓고 은행에 예적금 10만 원, 20만 원 붙듯이 ETF를 10주, 20주씩 사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ETF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그건 보지 마시고, 전기차가 5년, 10년 성장한다고 보면, 예를 들어 AI가 10년 성장한다고 보면 그냥 10년 동안 ETF를 사가지고 AI 관련된 ETF, 전기차에 관련된 ETF, 성장하는 산업에 또 성장하는 산업도 한 산업에 몰빵하시는 게 아니고 최소한 그래도 3개 이상 산업에 나눠서 분산해서 그걸 계속 수량을 모아가시는 거죠. 빠질 때마다. 그럼 저는 그거는 굉장히 좋은 재테크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심지어 우리가 은행에 넣어놓는 예적금도 어딘가에 그 예적금을 투자해서 이자를 많이 줘야 되는데 전부 이런 부동산 대출로 나가거나 이렇게 비중이 높죠. 부동산 대출로 나가는 게 60. 투자로 하는 거는 우리 은행 예적금, 물론 원금 손실의 우려도 있으니까 투자하는 게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죠. 근데 굉장히 소극적이에요. 은행 예적금에 들어간 게 주식에 투자하는 건 4%밖에 안 되고요. 형편없는 수준이죠. 심지어 채권도 20%도 안 돼요. 전부 부동산 파이낸스 대출로 나가거나 아니면 이 뭐 기타라는 거는 대체 투자한 거예요. 뭐 일종의 뭐 인프라에 투자한다든지 상업용 뭐 오피스에 투자한다든지 그것도 다 일종의 부동산의 일종인데 여기 보시면 98년 외환위기 기점으로 회사채의 비중이 급증했어요. 그러면 회사채는 국채보다는 수익률이 높죠. 그럼 그렇다고 회사채가 안정성이 뛰어나냐? 또 그렇진 않아요. 회사채도 신용 등급에 따라 안정성의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투자 상품으로 하는 거는 대표적으로 주식하고 부동산이 있는데 가장 큰 차이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현금화. 내가 부동산을 강서구에 엄청 좋은 빌라를 내가 진짜 싸게 정말로 막 경매를 받아서 막 샀어요. 근데 그걸 내가 투자 수익을 내기 위해서 팔아야 되는데 그때 부동산 경기가 안 좋거나 부동산 경기가 안 좋든 상관없이 그 강서구에 갑자기 그런 비슷한 류의 매물이 막 많이 나온 거예요. 공급이 막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 나는 굉장히 싸게 샀는데 내가 산 거보다 수익을 내야 되잖아요. 결국 투자라는 건 수익을 내는 행위니까. 수익을 못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적절하게 팔고 싶은 시점에 못 파는 거예요. 이게 저는 굉장히 치명적이라고 봐요. 왜냐? 덩치가 너무 크니까. 그리고 수익을 내려면 비용을 최소화해야 되거든요. 비용을. 아직까지 주식은 여기 돼 있거든요. 상대적으로 낮은 세금과 거래 수준. 게임이 안 돼요. 우리 HTS 거래 보시면 아시겠지만 0.0015. 최근에 이것도 뭐 평생 무료 수수료 막 쏟아지죠. 부동산 한번 사고 팔면 얼마 내죠? 양도소득세 22.4%. 엄청나게 세금을 비싸게 내요. 그죠? 이 세금만 아껴도 삼성전자 최소한 몇 주는 더 살 거예요. 그죠? 물론 변동성은 있어요. 현금화 언제든지 사고 팔 수 있잖아요. 그죠? 당장 내가 팔 수 있을 때 팔 수 있어요. 당장 내가 팔고 싶을 때 못 팔아요. 치명적이죠. 단점은 뭐냐? 이 변동성이에요. 변동성. 치명적인 단점이에요. 변동성을 내가 감내할 수 없으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잘못하면 이제 멘탈이 완전 나가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변동성을 감내할 수 있으면 단점보다는 저는 부동산에 관심이 주식보다 상대적으로 너무 적어서 좀 편향된 시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따져봐도 장점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부동산 요새 막 쪼개기로 많이 나오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치명적인 단점이 꽤 큰 종잣돈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나요? 그죠? 소액으로 가능한 거예요? 아까 ETF 당장 10주 아주 따끈따끈한 포스코 그룹주에만 투자하는 ETF 한 주가 8천 얼마예요. 그죠? 그러면 부동산 8,000원으로 살 수 있는 부동산이 있네. 아무리 조각 투자라고 해도 저는 그게 상대적인 메리트, 그러니까 장단점을 잘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예. 세금도 이게 훨씬 싸죠. 세금 이제 그래서 자꾸 주식에서 세금을 자꾸 올리려고 해요. 예. 그래서 소액이라도 빨리. 예. 근데 변동성이 난 너무 무섭다. 그럼 ETF로 하시면 변동성이 상당히 줄어들어요. 왜냐면 개별 주식을 모아놓은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거예요. ETF는. 세금? ETF 엄청 또 싸요. 주식보다 어떤 건 더 싸요. 예. 근데 또 부동산 장점이 있죠. 가격 떨어지면 내가 그냥 거기 가서 살면 되죠. 예.
이거는 투자를 하는데 저희가 엄청 많이 중요하게 기본적으로 자산 배분을 하잖아요. 자산 배분. 그래서 자산 배분의 일종으로 주식도 있는 거고 부동산도 있는 거고 채권도 있는 거고 또 뭐 있죠? 뭐 달러, 원자재, 뭐 금, 그죠? 대표적인 약간 자산 배분의 모범답안 같은 거예요. 채권의 60, 주식의 40. 네. 이거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보통 일반적으로 100을 기준으로 엄청 지금 다 젊으시잖아요. 그러면 내 나이 정도면 주식은 완전 위험자산이죠. 아까 변동성이 크다고 했죠. 어느 정도 비중? 100으로 봤을 때 비중을 어느 정도 해야지 위험자산에 적정할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혹시? 다 지금 20대시잖아요. 그러면 100에서 내 나이를 뺀 만큼, 그러면 예를 들어 내가 27이다. 그러면 73%는 위험자산에 투자해도 나쁜 건 아닌 거예요.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해요. 그럼 27%? 안전자산.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예적금 들어가 있죠, 예적금. 생각보다 국채도 안전자산으로 분류해요. 정부에서 발행하는 채권이니까 국채 중에 최소한 10년 이상. 우리나라 국채도 안정적이지만 우리나라보다 미국 국채가 더 안정적일 것 같아. 그래서 미국채 10년. 주로 대표적인 안정자산으로 꼽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런 뜻이에요. 60%는 안전자산, 채권, 40% 주식. 근데 내 나이가 젊다. 73%는 내 나이를 뺀 73%는 보통 위험자산에 투자해요. 부동산은 안전자산일까요? 위험자산일까요? 부동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자산. 그쵸. 안전자산으로 주로. 근데 부동산도 지금 막 가격이 막 떨어지죠. 그죠? 근데 주식보단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이 맞아요. 투자에 대해서 재미가 있고, 일단 중요한 건 재밌으셔야 돼요, 이게. 엄청 재밌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장기간 오래 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하다 보면 나름 또 재밌어요, 되게. 그리고 돈까지 벌면 더 재밌을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일단 재미를 느끼신 게 중요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채권 60, 주식 40, 이게 약간 자산 배분의 포트폴리오의 막 모범답안처럼 워낙 오래된 그걸로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야 60, 40이 얼마나 효과적이냐 그걸 따져본 거예요. 그래서 한번 미국채 40%, 그 다음에 미국 주식도 뭐 S&P, 나스닥, 다우 이런 거 안 따지고 미국 그냥 올 주식 60 넣었더니 1년 갖고 있었더니 5분의 1만 실패한 거예요. 5분의 4는 성공. 5분의 4 성공이라는 건 수익을 냈다는 거예요. 1년 그냥 갖고만 있었는데 어느 시점에 산 거 그런 거 안 따지고. 근데 보세요. 7년 갖고 있었더니 5% 미만으로, 이 네거티브라는 건 손실 봤다는 거예요. 5% 미만으로 손실 볼 확률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15년 갖고 있었더니 거의 없어요. 0.0 막 0.3 막 이래. 60, 40이 상당히 효과적인 그 방법이구나. 근데 막 60, 40 효과적인 거 맞아? 막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최근에 어제 기사에 JP모건에서 아직도 막강하다. 60, 40 전략 쓰면 연수익률 7.2% 가능하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한 거예요. 60, 40 포트폴리오가 얼마나 수익을 냈냐. 애니얼 리턴, 수익률, 연 수익률이요. 2008년도 너무 잘 아시죠? 리먼 브라더스 금융위기. 코로나가 언제쯤 터졌죠? 19년. 맞죠? 19년? 코로나 때도 견조했어요. 그죠? 리턴이. 2008년도랑 2002년도 딱, 요때도 있네요. 요때는 미중 무역 분쟁. 트럼프 2007년도부터 딱 3번을 제외하고는 아주 효과적인 전략이었다. 이거 대략적으로 평균 내보면
연 8에서 9%는 리턴을 줬다는 거예요. 60, 40 포트폴리오가. 그럼 60, 40 기반으로 해서 얼마든지 전략은 내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27밖에 안 되는데 나는 그 돈 다 잃어도 다시 내가 일해서 벌 수 있어. 그런 리턴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면 60, 40이 아니라 채권 30, 주식 70 이렇게 할 수 있죠. 저는 어떻게 할까요? 저는 나이가 40이 넘었거든요. 네. 저는 아직도 젊다고 생각해서 주식 90, 95, 채권 5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이거 다 잃어도 벌 수 있다. 네. 그렇게 해야지 뭔가 리스크를 안 해야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란 말이 괜히 있진 않겠죠. 리스크를 감내해야지 리턴도 오는 거예요. 그래도 내 마음의 크기만큼 내가 감내할 수 있는 만큼만 리스크를 짊어지는 거죠. 부동산이 없는 주식 투자의 강력한 마법입니다. 이게. 복리의 마법. 많이 보셨죠? 복리의 마법. 복리가 7대 불가사에 꼽혔어요. 그만큼 엄청나게 강력한 거죠. 한번 볼까요? 워렌 버핏이 1년에 최근에 수익률 줄긴 줄었는데 1년에 얼마 수익 내는지 아세요? 몇 프로 낼까요? 연평균. 평균. 예? 20% 맞아. 비슷해요. 20 한 3% 정도 돼요. 21에서 23 왔다 갔다 해요. 자, 20% 한번 잡아볼게요. 5년 갖고 있었더니 연에 20%만 수익을 낼 수 있다 치면 2배가 늘어나요. 그죠? 10년 갖고 있었더니 6.2배가 늘어나요.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죠. 나는 워렌 버핏보다 더 수익 잘 낼 수 있어. 난 연 30% 수익 낼 거야. 그러면 10년이면 13.8배가 돼요. 엄청난 수익이죠. 근데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이게 사실 더 중요해요. 사람들은 수익만 봐요, 수익만. 손실률이에요, 수익률. 자, 10% 마이너스 나면요, 원금 되려면 11%. 이 정도 감내할 만하죠? 20% 손실 나면요, 원금 되려면 25%. 이게 갑자기 미친 듯이 벌어집니다. 30% 손실 나면요, 43%. 50% 손실 났어요. 원금 되려면 100% 돼야 돼요, 100%. 네. 그러니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데, 이 리턴 되려면 이게 원금 복구 수익률이라는 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구나. 90% 마이너스 나면 900% 수익 나야 돼요. 자, 15%대. 15%, 그래도 내가 주식 투자하는데 그래도 15%는 연에 15%인데, 종목 하나 잘 선택하면 막 그날 상한가도 가는데, 연 15%. 30년 갖고 있으면요, 66배가 늘어나요. 네. 근데 이 복리는 굉장히 중요해요. 부동산 복리로 부동산을 복리로 하려면 부동산을 팔아서 그 부동산의 매매 차익이랑 더해서 또 새로운 부동산을 팔고 거기서 세금 떼고 그런 걸 다 감안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복리의 마법은 강력한 거고, 주식이 되니까 난 종목 모르겠어. 무조건 ETF. ETF로도 똑같이 이 복리의 마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너무나 안타깝게도 더 빨리 했어야 되는데 27살 때 시작을 했거든요. 정확히? 아니다. 26살 때. 리먼 브라더스 그 딱 전에 2007년도에 처음으로 350만 원 갖고 스타트를 끊었어요. 1년 만에 다 없어졌어요. 08년도. 딱 리먼 터지고 나서 다시 했어요. 550만 원 갖고. 열심히 직장생활 해가지고 열심히 불렸죠. 그러니까 07년도부터 했으니까 횟수로는 19년 차죠. 26살 때. 근데 더 빠른 중학교, 고등학교 때, 대학교 1학년 때 했으면 이 복리 수익률 자체가 게임이 안 되겠죠. 그래서 0세 때부터 얘기가 나옵니다. 뭐 한 살 때부터. 그럼 저는 연에 한 18%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수익률. 평균적으로 꾸준히. 그래서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하시고 열심히 경험을 쌓으셔야죠. 경험을. 아직 젊으시니까. 그래서 핵심 4가지 되게 막 엄청 어렵고 복잡한 것 같은데 결국은 일단 첫 번째는 이 4가지가 다 만족하는 것만 투자를 하는 거예요. 순서도 다
의미가 있어요. 펀더멘탈이 탄탄한 회사. 보통 기본적인 분석이라고 하죠. 모멘텀, 정부 정책, 뭐 연구개발, 캐펙스 투자, 뭐 M&A 이런 모멘텀. 그다음에 기술적 분석, 차트,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만족을 못하면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펀더멘탈은 말 그대로 그 회사가 돈을 잘 벌고 있는지예요. 그 회사 성장을 하는지예요. 주식은 쉽게 말하면 미래 가치, 성장에 배팅하는 거예요. 성장에. 사람도 성장 안 하면 죽잖아요. 회사도 성장 안 하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죽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펀더멘탈은 뭐냐? 성장을 하는데 돈까지 벌어야 돼. 이익을 내는 거예요. 회사의 기본 존재 가치는 뭐죠? 이익을 내는 거예요. 성장하면서. 매출도 성장하고 이익도 성장하고 이익률도 올라가고. 성장하는 회사, 코스피 대략 2,200개, 2,300개 중에 매출과 이익이 한 번도 역성장 안 하고 매년 5%든 3%든 10%든 성장하는 회사가 몇 개나 될 것 같으세요? 2,200개 중에. 역성장이 없어요. 한 번도 계속 매년 성장해요. 그런 회사만 고르셔도 수익률 차이가 상상을 초월하게 많아요. 2,200개 중에 아마 네이버 금융 들어가지고 뭐 삼성전자, 뭐 SK 하이닉스,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렇게 쳐보시면 아마 2,200개 중에 역성장, 마이너스 성장이 안 나는 회사는 아마 대략 100개에서 150개? 그럼 결론적으로는 2,200개 다 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 100개에서 150개 회사만 투자, 이 회사들 중에 어떤 건 내려가고 어떤 건 올라가고 막 하겠죠. 그런 거를 아까 채권, 주식 대 채권 6대4 비중 나누는 것처럼 회사들 간에 배분을 하신 거예요. 포트폴리오 배분을. 가장 중요하니까 1번에 넣어놓은 거예요. 펀더멘탈. 두 번째, 가치 투자를 비방하는 건 아니고요. 저도 2007년도부터 가치 투자 막 대학 동아리 막 하면서 엄청 펀더멘탈만 보면 돼. 뭐 이런 거 모멘텀, 차트, 뭐 외국 기관 수급 뭐가 중요해. 펀더멘탈 보면 결국 기업을 따라 반은 맞고 반은 틀려. 주가라는 거는 주식의 가격이라는 건 무조건 그 기업의 가치를 따라가요. 따라갈 수밖에 없죠. 이 주식의 가격이란 거의 실체가 기업 가치니까. 근데 펀더멘탈 백날 좋아도 절대 안 가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이거랑 결합이 안 돼서 못 간 거예요. 모멘텀. 아니, 모멘텀이라는 게 뭐 테마 말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초전도체 테마, 뭐 맥신 테마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고 말 그대로 정부 정책이요. 지금은 정부 정책, 글로벌 정부 정책 큰 틀은 뭐죠? 탈탄소화잖아요. 친환경을 엄청 강조하고 있잖아요. ESG 강조하잖아요. 환경으로 가면 그럼 환경으로 가는 산업 뭐가 뜰까? 전기차 앞으로 많이 늘어날 거고, 그죠? 탄소 포집 기술을 엄청나게 많이 쓸 거고, 수소도 뭔가 될 것 같죠, 그죠? 신재생 많이 쓸 거고, 태양광도 앞으로 늘어날 거고, 뭐 풍력도 쓸 거고, 그죠? 정부에서 애들 안 낳잖아요, 그죠? 정부가 애들 안 낳는 거 아니고, 아무튼 애들을 안 낳잖아요. 뭔가 사람과 관련된, 인건비는 점점, 그죠? 최저시급 더 많이 올려야 되는데 그렇게 또 뭐 엄청 또 팍팍 올리진 않죠. 인건비가 하여튼 일할 사람이 없어요. 힘든 일 다 안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을 앞으로는 상당 부분 이미 많이 대체하고 있고, 로봇이 그죠? 많이 대체하겠죠? 정부에서도 로봇을 막 밀어주죠. 저만 해도 커피숍에서 많이 작업하는데 뭐 커피숍에서 요새 EDR을 가도 그렇고 뭐 작은 그냥 로컬 커피숍인데도 서빙은 다 로봇이 다 하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어요. 그리고 여기 강서구 좀 가다 보면 LG 마곡 사이언스 센터 있잖아요. 거기 가면 로봇 실증 그게 다 돌아다녀요. 일종의 자율주행 로봇. 그래서 이 자율주행 가능하면 차 안에서 이제 운전 안 해도 되고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아지겠어요. 그러면 그 안에서 콘텐츠 더 많이 보겠죠, 그죠? 콘텐츠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커질 거. 이런 모멘텀이에요, 정부 정책. 강력한 모멘텀이죠. 아니면 그 회사 고유의 자체적인 어떤
제약바이오 회사 같은 경우는 뭐 신약 개발이 될 수도 있겠고, 뭐 네이버 같은 경우는 뭐 클로바라고 AI 플랫폼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한 회사 자체적인 R&D가 있을 수 있고. 캐펙스 투자. 전 제조업에서 엔지니어 한 10년 했는데, 제조업의 핵심은 계속 설비 투자를 하는 거죠. 캐펙스 설비 투자를 하는 거예요. 지금 2차 전지 회사들 해외로, 헝가리로, 폴란드로, 미국으로 엄청나게 투자하죠. 지금 조 단위로 투자하죠. 네. 설비 투자. 설비 투자 이 사이클에 맞는 회사. 그 다음에 M&A. 저는 이제 그 미용, 의료기기 쪽에 관심이 많은데, 와, 미용 의료기기가 돈도 잘 벌고, 안정적으로 현금 흐름도 발생하고, 호불호가 별로 없어요. 미용 의료기기 산업은 외국인도 좋아하고, 기관도 좋아하는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 주식시장의 선수들이라고, 선수 중에 선수라고 하는, 그게 이제, 다 사모펀드라고 다 나쁜 놈들이고, 다 사기꾼이고, 다 부정적인 건 아니에요. 사모펀드라는 놈들이 있고, 뭐, 투자 파트너스라는 놈들이 있어요. 요런 놈들이 아주 좋아요. 이 미용 의료기기 산업은. 그래서 한앤컴퍼니라고 거의 뭐 글로벌로도 상당하고 국내에서 사모펀드 업계 한 3위 정도 되는 한앤컴퍼니가 루트로닉이라는 레이저 미용 의료기기를 인수했어요. 그래서 아마 그 상장 페이지에서 아마 뭐 3년이나 5년 뒤에 기업 가치를 확 올려서 더 이제 업그레이드 하려고 하는데, 미용 의료기기 하면 다 너무 잘 아시겠지만 클래시스 슈링크 혹시 아세요? 네, 슈링크를 만드는 클래시스도 그 정성재라는 피부과 의사분이 창업해가지고 회사를 막 진짜 100배 막 이렇게 성장시켜놨어요. 막 뭐 시가총액 한 2조, 3조대 회사를 키워놨더니 아니나 다를까 베인캐피탈이란 컨설팅으로도 뭐 글로벌 탑5에 들어가는 베인캐피탈이 그 클래시스 정성재 회장의 지분을 인수해버렸어요. 뭐 그런 것들, M&A 굉장히 활발하죠. 삼성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회사에 삼성 투자한 금액으로 치면 뭐 진짜 세 발의 피이죠. 삼성이 기본적으로 조 단위로 투자하는 회사인데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590억 투자했다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주가가 그냥 막 난리가 났어요. 그죠? 한 뭐 6, 7배 올랐죠. 모멘텀이 중요하다. 세 번째, 기술적 분석. 나는 가치 투자자인데 나는 펀더멘탈만 중요해. 무슨 차트야. 제가 이렇게 하다가 이 차트라는 걸 무시하다가 너무나 많은 기회비용을 날렸어요. 투자라는 거는 실패도 줄여야 되지만 이 기회비용, 투자뿐만이 아니고 인생에 있어서 이 기회비용을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기회비용. 너무나 많은 이 기회비용을 차트를 무시하다가 날렸거든요. 좀 지저분해도 이해해 주세요. 열심히 열강을 하려고. 그래서 차트가 뭐냐면 이제 사람으로 치면 얼굴인 거예요, 얼굴. 잘생기고 못생기고를 떠나서 일단 호감형으로 보여야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거예요. 차트상의 모양이 예뻐야지 기관도 관심 가지고 외국인도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예전에 기관이 돈이 많을 때는 막 펀드가 너무 잘 되고 할 때는 저도 자산운용사에도 있었고 자문사에도 있었지만 돈이 막 들어올 때는 개인 투자자가 개별 주식 안 했고 기관한테 맡겼을 때는 기관이 상당한 자금력으로 주식을 좌지우지 했는데 지금은 기관이 힘이 없어요. 개인 투자자가 기관에서 돈 다 빼가지고 다 내가 개인 투자하겠다고 해요. 그 외국인은 기관보다 훨씬 자금력이 크죠. 근데 외국인은 뭘 고려하죠? 환율을 고려하죠. 아무리 좋은 기업인데 원화 가치가 높다는 거는 달러 가치가 낮은 거죠. 원달러 환율이 상승할 때는 아무리 좋은 기업을 사도 환율 때문에 그냥 일단 마이너스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고려해야 된다. 이 네 가지. 그래서 순서대로 펀더멘탈, 모멘텀, 기술적 분석, 외국인과 기관의 분석. 그래서 이 네 가지가 다 만족하는 회사만 사는데 두 가지는 만족하는데 이 두 개가 애매하다. 그럴 수 있죠. 그럴 땐 어떻게 할까요? 이거 네 가지 언제 다 만족할 때까지 언제 기다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관심에 넣어놓는다. 그것도 뭐 나쁘지 않아요. 좋은 전략인데. 근데 우리 빨리 우리 그 자산을 키워야 되잖아요. 빨리 우리 다 경제 독립 하셔야죠. 그죠? 그래서 저 같으면 어떻게 하냐? 제일 그래도 중요한 펀더멘탈하고 갑자기 검색을 바뀌었다. 펀더멘탈하고 모멘텀 이 두 개가 만족하면 보초를 세워요. 내가 100만 원이란 돈을 투자할 거면
펀더멘탈하고 모멘텀 두 개가 완벽하게 만족한다? 그럼 보초를 10에서 15를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이 기술적 분석하고 외국인 기관의 수급까지 다 들어오면 또 그렇다고 외국인 기술적 분석까지 다 됐어요. 내가 공부가 됐어요. 이제 너무 자신 있어. 자, 그럼 15% 제외한 나머지 85% 다 채우냐? 그건 또 절대 아닙니다. 50을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70%만 채워놓고 30%는 현금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뭐 전쟁이 터진대요. 북한에서 미사일 쐈대요. 갑자기 정부에서 정책 방향을 바꾼대요. 그 회사랑 무관하게 어떤 매크로적인 이슈 때문에 떨어질 수 있잖아요. 언제든 떨어질 수 있어요. 진짜 주식시장 무서운 게 언제든 박살나잖아요. 그렇게 박살날 때 이 30% 현금을 남들은 피눈물 흘릴 때 나는 웃으면서 이 30% 현금을 추가로 해서 평균 단가를 확 낮추는 거예요. 10에서 15% 부초 세우고 변동성을 감안해서 50% 요 네 가지가 다 만족할 때 들어가고 남은 현금 30%로 이것도 아주 전략적으로 이렇게 배분을 하는 거죠. 투자 시기 자체를 이렇게 배분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기업을 선택해야 될까? 오늘 메인, 결국은 주가는 멀티플과 순이익의 곱하기다. 멀티플은 뭐고 이익은 뭘까요? 이 멀티플이 여기 써놓은 상대적인 밸류에이션이에요. 멀티플. 그러니까 끊임없이 어느 게 상대적으로 매력 있는지를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익으로 비교하면 PER이라는 멀티플을 쓰는 거고요. 자산 가치로 비교하면 PBR이라는 멀티플을 쓰는 거고요. 매출, 그 회사의 매출이란 멀티플로 비교하면 PSR이라는 멀티플을 쓰는 거예요. 그 회사가 말 그대로 1년 동안 벌어든 이익. 그럼 주가가 높으려면 어떻게 되죠? 심플하죠? 멀티플도 좋아야 되고 이익도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2차전지가 막 폭등했죠? 왜 그랬죠? 그 회사의 이익은 폭풍 성장하고 있었어요. 순이익이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었는데 사람들의 관심이 없다가 사람들의 관심이 막 생기면서 상대적인 밸류에이션이 엄청나게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보는 상대적인 밸류에이션 멀티플도 올라가고 순이익도 같이 올라가니까 이 두 개의 곱하기니까 안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둘 중에 어느 게 더 중요할까요? 중요하다기보다 어느 게 더 우선순위일까요? 맞아요. 순이익이 좋으면 사람들이 결국은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기업에 투자하면 좋을까요? 여기서 딱 정답이 나오죠. 순이익은 미친 듯이 폭풍 성장하는데 사람들의 관심은 없어. 그런 기업이 어딨어? 있다니까요. 찾아보시면 2200개나 되는 엄청난 기업 중에 순이익은 막 폭풍 성장하는데 사람들의 관심은 없어요. 근데 엄청나게 이익을 미친 듯이 내고 있는데 사람들의 관심은 없는 회사들. 전력기기 회사들이 그래요. 전력기기 회사들. 우리 기본적으로 반도체 공장이든 배터리 공장이든 가면 뭐부터 세팅하죠? 인프라부터 세팅하죠. 그 가장 밑단에 있는 인프라가 뭐예요? 전기죠, 전기. 전력기기, 전기. 또 깎아내리는 사람은 또 이걸 엄청 야, 그게 무슨 얼마나 높은 기술이 필요해? 기술 당연히 반도체 최첨단 기술보단 낫죠. 근데 어떤 게 있냐면요. 선점 효과라는 게 있고요. 이것도 해외 공장을 엄청 미리 가서 짓는 것도 있지만 자본력도 있어야 되고요. 고객사 맞춤, 커스터마이징이 돼야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전력회사들이 북미로, 유럽으로, 중동으로 엄청나게 미리 가서 선점 효과를 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 경쟁력, 품질 경쟁력으로 HD, 현대일렉트릭, LS, 또 효성중공 이런 회사들이 전력기기는 유럽이나 북미에서 엄청나게 노후화된 거예요. 그냥 기본적으로 30년, 40년, 50년 노후화된 거예요. 그거를
아마 작년부터였을 거예요. 2020년부터 막 새 걸로 막 교체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2차전지 새로 신규 공장 짓는 거, 반도체 공장 막 늘어나는 거, 거기 들어가는 전력 까는 거, 그건 그냥 기본 베이스고, 이런 유럽이나 북미에서 일반 가정용이나 산업용이 너무 노후화돼가지고 30년, 40년, 50년 사이클로 교체하는 게 불과 작년부터 막 폭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일단 미국에서 변압기는 없어서 못 팔아요. 부르는 대로 값을 받아요. 그 다음에 이 전력기기 회사는 수주 사이클, 야 언제까지 물건 줘, 이게 되게 짧아요. 3개월에 3개월. 야 3개월 만에 안 줘도 돼. 우리 6개월 뒤에도 받을게. 야 아니 우리 1년 뒤에도 받을게. 1년 6개월 뒤에도 받을게. 수주 사이클이 막 늘어나요. 그럼 이런 회사들은 어떻죠? 안정적이죠. 그냥 매출이 1년 치 거 1년 6개월치를 미리 받아 놓으니까 아주 고무적인 거죠. 3개월짜리 수주에서 1년 6개월까지 늘어났어요. 역사상 최대 수주를 막 찍는데요, 전력기기들. 근데 전력기기? 사람들 관심 없어요. 사람들 오로지 다 2차 전지랑 반도체만 얘기해. AI 로봇만 얘기해. 그래서 봤더니 전력기기 회사들의 멀티플이 얼마인 줄 아세요? PER 8배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는 분? PER 8배.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저한테? PER 8배? PER 8배가 어떤 의미죠? PER 8배? PER 그냥 심플하게 시가총액을 당기순이익으로 나눈 거예요. PER이 낮으려면 분모인 당기순이익이 크거나 시가총액이 낮아야겠죠. 그죠? 그러면 PER이 8배라는 얘기는 이게 8이라는 거잖아요. 당기순이익 8년 모으면 시가총액, 그 회사 시가총액 산다는 거예요. 순이익의 8배가 시가총액이라는 거예요. 그죠? PER 5배는 순이익 5년이면 순이익이 5배가 되면 당기순이익이라는 건 연간이니까 당기순이익 400억 나눈 회사 시가총액 2천억 그러면 뭐예요? 2천 나누기 400 하면 5잖아요. 그죠? 그러면 400억 매년 400억 나면 5년이면 이 회사 시가총액을 산다고. 그래서 봤더니 전력기기 회사들의 PER이 HD, 현대일렉트릭이 9배인 거예요. 2차전지 회사들 PER 몇 배인지 아세요? 대략 평균 전체 평균 소재 장비 뭐 다 해서 평균 70배가 넘어요. 10배 이상 9배 가까이 차이 날 거예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70배라는 얘기는 당기 순이익을 70년 쌓아야지 시가총액이 그 회사 전체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멀티플 낮은 데서 기회를 봐야 된다. 그것도 기회가 되겠죠. 멀티플이 높았는데 갑자기 뭐 전쟁 난다고 하고 갑자기 뭐 정권이 교체된다고 하고 뭐 원자재 가격 떨어진다고 하고 금리 올린다고 해서 갑자기 멀티플이 낮아진 기업, 갑자기 멀티플이 낮아진 산업들이 있겠죠. 대표적으로 아무 이유 없는데 실적 너무 잘 나오는데 3분기에 막 사상 최대 실적 찍었는데 멀티플이 떨어진 업종이 있어요. 어딜까요? 관심 있으실 텐데. 저도 엄청 좋아하는 엔터. JYP, 하이브 3분기 사상 최대 실적 찍었어요. 그래서 멀티플이 부항 올라갔다가 갑자기 매크로 변수 안 좋아지고 전쟁 터진다고 하고 금리 올린다고 하고 그러니까 주가가 최근 2달 동안 40%가 박살이 났어요. 주가 빠지면 시가총액이 줄어드니까 멀티플이 낮아지겠죠. 회사는 변한 게 없는데 JYP랑 하이브는 변한 게 없는데 멀티플만 싸진 거예요. 근데 이 회사들이 내년과 내후년에 계속 이익이 20%씩 늘어나요. 아주 이상적인 케이스죠. 너무 사고 싶었는데 미치도록 사고 싶었는데 이익은 변한 게 없는데 멀티플만 싸졌어요. 이런 엔터 회사들. 아까 전력기기는 주가는 올랐는데 주가 올라간 것보다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이 훨씬 크니까 멀티플이 이익을 못 따라온 거예요. 멀티플도 사실은 그나마 엔터는 많이 관심을 가지죠. K-팝 하니까. 전력기기 아무도 관심 없어요. 근데 멀티플이 낮아요. 그러면 엔터 어느 정도가 싼 거야? 그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뒤에 잔뜩 숫자를 갖고 왔어요. 상대적인 멀티플을 말씀드리려고. 자, 두 번째, 매력적인 산업군을 사야 된다. 매력적인 산업군에 투자 기회가 있다. 절대 내 눈에만 이쁜 기업은 기회비용이 항상 기회비용을 따지라고 했죠. 빵.
남이 봐야지 예뻐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AI 로봇은 이거 돈을 못 버는데? 근데 남들이 관심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아까 주식이 미래가치에 배팅하는 걸 했잖아요. 미래가치 측면에서는 AI나 로봇이 적자가 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매력적인 사람이니까 투자를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다가 내가 잘 아는 산업군이 결합되면 베스트겠죠. 저는 네? 네네네. 남들은 매력적이라고 생각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안 하죠. 안 하는데 회사가 이익을 계속 벌잖아요. 그럼 그 회사를 이익을 벌면 개인 투자자는 관심이 없더라도 투자자는 개인 투자자만 있는 게 아니라 외국인도 있고 기관도 있잖아요. 외국인하고 기관에서 관심을 가져서 개인 투자자들한테 유혹을 하겠죠. 야, 전력기기 이렇게 돈을 잘 버는데 사람들이 보는 멀티플은 너무 낮잖아. 그렇게 하면 그 이익이 계속 올라가는 거 보고 근데 가격도 싸? 그럼 개인 투자자가 앞으로 나중에 들어올 확률이 높은 거죠. 꼭 들어온다는 보장은 없지만 이게 내가 잘 아는 산업군이랑 연관되면 베스트다. 그래서 그런 거죠. 저는 게임에 관심이 1도 없고 게임 안 하는데 게임 회사에 내가 개발자고 엔지니어예요. 그러면 완전 베스트죠. 그죠? 이게 뭐가 게임이 잘 터질지 알면. 아니면 내가 비트코인 관련된 회사에 일해요. 비트코인이 앞으로 좀 올라갈 것 같아. 그럼 비트코인 회사를 지분 투자한 회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분으로 갖고 있는 회사들. 그런 회사들에 내가 잘 아는 걸 바탕으로 투자하는 거죠. 나는 의료기기 업에 종사해. 그래서 뭐야 클래시스보다 원택의 올리지오가 더 경쟁력이 있는 것 같아요. 올리지오 아세요? 올리지오가 지금 진짜 엄청 핫하거든요. 진짜 미친 듯이 팔리고 있는데. 그리고 이 미인대의 성격이다. 그러니까 남들이 봐도 예뻐야 된다. 컨센서스 하는데 이게 이익의 평균값이에요. 여의도 증권사에서 추정하는 이익의 평균값, 이게 존재해야 돼. 나는 남들이 모르는 거 내가 중소형주 막 발견해가지고 이거 10배, 100배 먹을 거야. 10배거 내가 할 거야. 저도 막 초창기에는 열심히 레포트도 안 나온 회사들 막 회사에 전화해가지고 했는데 쉽지 않아요.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그러면 확률적으로 기회비용 측면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왕이면 컨센서스에 있는 거를 해라. 일정 규모는 갖춰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무리 기관이 사이즈가 줄었다고 하고 외국인이 최근에 공매도 때문에 들어오는 물량이 줄었다고 해도 그래도 개인 투자자만큼의 지금 이제 개인 투자자가 거의 웬만한 기관급이긴 해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 절대 무시하시면 안 돼요. 개인 투자자 짱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나 기관의 수급은 우리가 봐야 되니까 외국인이나 기관이 보는 일정 규모 이상은 돼야지 결국 관심을 갖고 그 회사의 투자 확률을 높일 수 있잖아요. 그럼 대략적인 이 최소 시가총액을 얼마로 볼까요?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보는 시가총액. 개인 투자자는 이런 거 시가총액 그렇게 안 따지잖아요. 1,000억이든 2,000억이든 그냥 보면 괜찮으면 사잖아요. 근데 외국인 기관은 그걸 따져요. 어느 정도 사이즈 된 것만 매매를 해요. 그게 대략 어느 정도일까요? 예? 맞아요. 몇천억이에요, 몇천억. 예. 최소 그래도 한 7천억 이상은 돼야지 한번 들여다볼까? 이렇게. 예. 또 이거 공시가 아닙니다. 무조건 7천억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 확률적으로 대략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시가총액. 시가총액이 너무 중요한 개념이니까 시가총액 보고 넘어갈게요.